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근육과 근막에 생기는 통증을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뭉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통과는 다른 걸까요? 담이 결린 것처럼 움직임이 힘들고 뻣뻣해지면서 누르면 아픈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익숙지가 않아서 단순한 근육통과의 차이뿐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 특히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원인을 알면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키인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육통으로 짐작케 하는 증상들이 있죠. 담 결린 것처럼 뭔가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고 아프고 저리고 힘도 없고 하나로 딱 꼬집어 얘기할 순 없지만 통증은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를 만큼 여기저기 아픈 느낌을 받는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뭘까요? 원인도 궁금한데요. 한의학 박사 신현택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의미인가요? 이게 근막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두 용어는 거의 같은 질환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요.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근육과 이를 둘러싼 근막에 생긴 통증을 말하는데, 네. 근근막이라는 말은 또 말 그대로 근육과 근막을 합쳐서 표현한 용어죠. 의학적으로는 근막 통증 증후군,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고요. 네.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는 근육 내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 됩니다. 이런 유발점이 생기면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고 또 주변으로 통증을 퍼뜨리게 되고요. 결국 근육과 근막이 함께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게 들려도 실제로는 같은 병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단순 근육통과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라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럼 근육이나 근막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근육이나 근막은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또 반대로 이제 장시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네. 또는 뭐 자세가 잘못됐다든가, 운동이 부족했다든가, 또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거, 또 영양 불균형, 또 때로는 이제 전신적인 피로, 또 차가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원인에 노출되면서 이제 혈류 상태가 줄어들고 근육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리고 조직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뭐 장시간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또 무거운 물건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드는 일 같은 것들이 큰 부담을 주고요. 네. 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작은 손상이 계속 누적되고 결국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고요. 뭐 사고나 과사용 이런 거 왜 연관이 있는 건가요? 뭐 교통사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그런 이제 큰 외상이 있거나 또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근육이나 근막을 이제 손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통증 유발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육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턱을 꽉 물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긴장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되지 않고 계속 수축되면 결국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자율신경계통을 자극을 해서 혈류순환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통증에 더 민감한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담 결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가요? 담이 걸렸다는 말은 이제 근육이 갑자기 뭉치고 통증이 생기는 현상을 표현한 일상적인 표현이죠. 네.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는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목이나 어깨, 허리 같은 부위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또 움직일 때 불편함이 동반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찬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 이후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담결림이라는 게 단순히 일시적인 그런 통증으로 지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또 거북목, 뭐 어깨 결림, 뒷목 통증, 팔저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 범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뭐 거북목처럼 이제 잘못된 자세는 목하고 어깨 근육에 많은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뭉치고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 결리고 또 심하면 그로 인해서 팔저림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같은 그런 질환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아닌데도 근육의 이런 이제 기인제 이상으로도 이런 이제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영상 진단이나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제 증상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을 좀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 잘못된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원인을 잘 알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근육통이 좀 불편하긴 해도요. 치료까지 받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근육통을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뭐 파스 같은 거만 좀 붙이신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오래 지속된다든지 그러면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고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고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런 자가 치유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고 예. 이게 이제 놔두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이상 증상들을 만들게 되고 점점 뭐 넓은 부위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일상생활의 질도 되게 떨어지고 네. 수면 장애라든가 뭐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이게 방치하면 반성화되고 치료도 오래 걸리니까 가능하면 조기에 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된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만성 통증으로 진행이 되고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저기 아프다고 느껴지는 건 연관통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는 통증 유발점이 생긴 부위 이외에도 다른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연관통이라는 그런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든다면 어깨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통증이 팔이나 손가락 끝까지도 느껴질 수가 있고 허리 근육에 문제가 있는데 엉덩이 쪽의 통증이라든가 다리가 이런 아픈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관통들 때문에 진짜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열심히 치료해보지만 이게 뭐 별로 효과를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촉진, 진찰 그리고 증상이 생기게 된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관통이 있다면 이게 단순 통증보다는 치료가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이제 빨리빨리 조기에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는 이제 근육 내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통증 유발점의 위치에 따라서 연관통도 좀 달라지겠네요. 네, 물론이죠. 통증 유발점이 생긴 근육 위치에 따라서 뭐 그 연관통이 발생하는 부위도 이제 특정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뭐 목하고 어깨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목하고 어깨를 연결하는 목 뒤쪽에 이제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뭉치게 되면 이게 뭐 뒷머리나 정수리 쪽까지도 통증이 퍼질 수가 있고요. 또 엉덩이에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허리 쪽으로도 또 허벅지 바깥쪽까지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부위만 이제 보고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원인이 되는 통증 유발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는 거라서 경험이 많으신 그런 이제 전문가를 좀 찾으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증 외에도 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나요? 네, 아픈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근육이 뭐 경직된다든가 또 움직임이 제한이 생긴다든가 피로감이 아주 심하다든가
또 수면 장애 같은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장시간 만성화되다 보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소화불량이라든가 가슴이 두근거림처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신적인 그런 이제 건강 상태와 함께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피로감, 뭐 수면 장애, 우울감, 소화불량 워낙 증상이 다양해서 진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검사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엑스레이라든가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이게 실제로 근막 통증 증후군 증상과는 상관이 없는 소견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육 내 작은 통증 유발점은 영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치료자들의 이제 손을 통해서 이런 촉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환자가 호소하는 이제 통증 부위하고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듣고 치료자가 이제 근육을 눌러보면서 그런 경결점, 압통점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경험, 오랫동안 이제 숙련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신경이나 뼈 문제가 아닌 것을 또 잘 감별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뭐 세심한 그런 의학적인 검사, 그런 진찰이 필수적이죠. 그럼 신경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을 때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팔저림 또 뭐 허리 통증 이런 것도 호소하는데 뭐 영상 진단을 우리가 합니다. 뭐 MRI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게 신경 손상과 관련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없다면 예.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뭐 촉진이라든가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육 내에 이제 유발점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신경을 이제 뭐 압박하거나 포착하거나 또 연관통을 일으켜서 마치 뭐 신경 손상이 있을 때랑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별이 잘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디스크로 인해서 디스크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증상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디스크 소견이 영상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그분이 실제로 불편한 증상은 그런 근육 내에 생긴 통증 유발점으로 인한 그런 이제 통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진단 과정에서 어쨌든 근육성 원인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경험 많은 치료자의 촉진, 또 병력 청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가 궁금합니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쓰기도 하던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뭐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침, 또 부항, 뜸, 약침, 뭐 추나요법 등 자연 치료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통증을 완화하게 되는데요. 네. 침 치료는 그 통증 유발점을 직접 자극을 해서 이제 근육의 긴장을 풀고 또 혈류를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을 줄여주게 되고요. 부항 치료는 막힌 기혈을 소통시키고 또 뜸은 따뜻한 온열 자극이니까 그걸로 인해 이제 국소적인 혈류를 개선시켜서 회복을 돕게 됩니다. 예. 또 약침이라는 치료는 통증 유발점이나 또 경혈 위치에다가 약침액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치매 효과, 한약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네. 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치료법에다가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막 통증을 지속시키는 여러 가지 지속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인자들을 없애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체질과 증상 이런 것들이 맞춰서 치료 방식을 조합하고 또 근육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의 특성이죠. 부작용이 적고 만성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말씀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침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내에 통증 유발점이 생겼다면 직접 이제 침으로 그 통증 유발점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뭉쳐져 있었던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고 혈류가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만성화된 근육통에 이제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자율신경 조절 효과가 있어서 뭐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통증도 완화하는 데 침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또 연구해 보면은 침 치료라는 게 천연 진통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통제라든지 그런 약물 복용 없이도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근육이 이제 기능적인 그런 이제 저하가 있을 때 그런 회복을 도와서 움직임도 개선시키고 또 반복적으로 이제 침치료 하다 보면 근막의 긴장도 풀어지고 뭐 통증의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침은 오래 맞아야 하나요? 뭐 증상의 정도하고 뭐 기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뭐 급성적인 통증이라면 굉장히 뭐 비교적 빠르게 호전될 수가 있어서 네. 뭐 단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뭐 말씀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주 한 2, 3회 정도로 한 1, 2주 정도의 치료면 충분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아주 오래됐다든가 또 여러 부위에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있는 그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이제 긴 치료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한 3, 4주 정도 그런 이제 기간 동안의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되고요. 네.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치료 간격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침 놓는 위치도 증상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뿐만이 아니라 뭐 통증을 일으키는 유발점 위치에 따라서 침을 놓는 부위가 달라질 텐데 예를 네. 들면 팔이 아프더라도 그 원인이 어깨나 목 근육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뭐 통증 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인 부위를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대편을 자극을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침법도 있고요. 또 전신적인 자율신경계 조절을 위해서 그런 치료적인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원위 치열법,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치열을 해서 치료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직접 통증 있는 부위를 치료할 수도 있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부위를 찾아서 치료할 수도 있고, 아예 전신적인 관점에서 경락의 주행 경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원위 치료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개개인별로 또 통증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오래된 건지 뭐 급성적인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이 경우를 이제 파악을 해서 뭐 맞춤 그런 치료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침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뜸이나 부항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뜸이라는 것은 이제 온열 자극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육 근막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그런 근막 통증에 특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뜸이 온열 자극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통증 부위에 냉증이 있거나 좀 차가운 그리고 뭔가 이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통증이라면 뜸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또 부항 치료는 피하 조직의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고요. 침 치료나 뜸 치료하고 함께 사용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부항 치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피부를 이렇게 그 자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출혈을 일부러 이제 치료적인 출혈을 유발해서 부항으로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치료가 있거든요. 네. 습부항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그런 치료들은 약간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뭐 급성 염증 상태가 있다든가 또 감염에 되게 취약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자가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네. 반드시 병원에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찜질은 어떤가요? 냉찜질, 온찜질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찜질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급성적인 통증이나 붓기가 동반된 경우라면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만성적으로 뭐 뻐근하다든지 또 근막 통증 증후군처럼 혈류가 저하된 그런 상태라면 네. 온찜질이 좋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환부에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라는 이런 부위에 열감이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경우는 이제 온찜질은 오히려 좀 해로우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경우는 온찜질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온찜질은 이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죠.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찜질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물리치료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물리치료도 마찬가지로 근막통증 증후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보존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리치료 종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역시 온열 치료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초음파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온열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요. 전기 자극 치료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통증 전달을 차단한다든지 네. 통증 완화 물질을 몸에서 만드는 대로 유도한다든지 또 근육을 역시 이완시켜서 통증을 줄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치료는 깊은 이제 심부 조직까지 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미세 순환을 돕고 조직이 좀 재생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뭐 도수 치료나 뭐 스트레칭, 또 자세 교정, 뭐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이 병행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이제 유발점을 정확하게 이완시키는 도수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신한테 맞는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는 것이 이제 병행이 되면 그런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 운동은 통증 완화에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누워서 쉬시는 것보다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을 이제 유지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뭐 예를 든다면 뭐 목하고 어깨 같은 것들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라면 고개를 뭐 천천히 돌린다든지 또 승모근이나 견갑근 같은 그런 것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허리와 엉덩이 통증 같은 것도 있는 분들이라면 누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가슴 속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동작이나 네. 엎드려서 허리를 둥글게 만들었다가 이완하는 고양이 자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요가 동작 같은 것도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뭐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무리한 강도로 시행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하다 보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혹여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증상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럼 딱 중단하셔야 되고 네. 정확한 방법을 배워서 다시 이제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세나 생활 습관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막 통증 증후군을 예방하고 뭐 치료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 또 좋은 생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에 이제 뭐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 통증 유발점, 근육 내 통증 유발점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작업 같은 걸 예를 든다면 화면의 높이라든가 모니터의 높이, 또 의자의 높이, 뭐 책상의 높이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몸에 맞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고 네. 최소한 뭐 증상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3, 40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오래 보는 자세, 또 턱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 이런 것들 거북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니까 목하고 어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신경 쓰셔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수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너무 높은 베개 당연히 좋지 않고요. 또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반대로 너무 또 낮은 베개로서 목이 좀 꺾이는 그런 자세라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하는 거 그런 네. 경우도 이제 허리 옆에 있는 그런 척추 옆에 있는 근육들을 장시간 수축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뭐 기본적이죠. 또 평소에 충분한 수분 섭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뭐 균형 잡힌 뭐 영양 섭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또 규칙적인 운동 또 필수적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이제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오늘은 근막 통증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의학 박사 신현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책으로 풀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식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책 제목이 식탐 해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탐이 어떻게 있으세요? 아우, 당연하죠.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식탐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배고플 때 사실 먹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자꾸만 음식에 손이 가는 거, 네. 먹는 거.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누구나 식사 시간에 배불리 무언가를 먹었는데도 습관처럼 군것질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럴 때 당 떨어진다. 자꾸만 단 게 땡긴다. 예. 과자나 빵에 손이 가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에 뭔가 식탐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먹고 싶다. 두 번째, 나는 빵배라던가 밥배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세 번째, 과자 봉지가 보이는 순간 손부터 향한다. 예. 네 번째,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서 일단 끝장을 본다. 네. 5번째, 또 왜 먹었을까? 왜 못 참았지? 자책한 적이 있다. 참 이 5가지 질문 저는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네. 참 먹고 후회하고 또 먹고 후회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걸까요? 5개 모두 해당되면 심각한데요. 어쩌죠? 책에 보면 네. 한 개라도 체크했다면 식탐 걱정을 해야 한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식탐 해방이라고 하는 책은 저드슨 브루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일단 저자는 배고픔은 습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식탐이라고 하는 건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 각인된 잘못된 습관 회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책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식탐은 뇌가 학습한 습관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 먹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자꾸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뇌가 이 행동을 마치 자동 조정 장치처럼 일종의 패턴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억지로 참는 정도로는 이게 식탐을 끊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식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걸 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뇌가 작동하는 패턴을 일단 파악을 한 뒤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보상 가치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요. 저자는 뇌의 회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식탐 해방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거였군요. 뇌가 학습한 습관의 산물이 식탐이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뇌의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몸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뇌가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건지 그렇군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요즘 뭐 단짠이란 용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손가락만 한번 탈칵하면 뭐 24시간 안에 뭐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네.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지고요. TV를 보다가 방송에서 누군가 뭘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죠. 예, 이미 배가 부른데 예. 습관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오늘까지다. 네, 내일부터 절대 안 그런다.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실패에 지쳤다면 이 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저드슨 브루어란 분이십니다. 정신과 전문이고 중독 심리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데요. 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독 심리학 분야에 뛰어들었고요. 또 예일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마음챙김센터 교수직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는 브라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이면서 마음챙김센터 책임자로 제작 중인데 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마음챙김이 중독이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저자는 식탐 역시 정서적인 허기에서 비롯된 중독적인 좋지 않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실제로 폭식장애 환자와의 상담에서 허기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교모의 위장되기도 하고 또 다른 감정이나 갈망과 합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식탐이 네. 종종 배고픔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허기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마음이 허해서 먹는다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허기에서 비롯된 식탐이 반복이 되면 뇌의 하나의 패턴으로 고착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 케이크를 하나 먹으면 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일단 케이크부터 찾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패턴으로 고착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건데요. 저자가 진단하기에 우리의 뇌와 몸은 이미 단절됐다고 그럽니다. 네. 원래는 뇌와 몸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뇌가 신호를 보내고 몸이 행동을 하고 몸의 반응을 우리 뇌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단절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와 몸이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고요. 몸은 뇌의 신호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식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은 이미 배가 불러요. 네. 뇌는 자꾸만 먹으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은요. 식탐을 이해하는 뇌과학 이론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식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21단계로 이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 21일에 완성하는 건데 네.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우리의 식습관을 결정하는지 무엇보다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현대 식품 산업이 어떻게 우리의 식탐을 자극하고 있는지 네. 또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21일 식습관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1일이면 완성된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 5일 동안은 식습관의 패턴을 찬찬히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6일에서 16일 사이에 오래된 식탐 회로를 끊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 건포도 하나를 눈앞에 딱 두고 천천히 관찰하면서 또 입안에 넣어서 맛을 보면서 오감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이걸 책에 건포도 수련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맛을 느끼는지. 네. 그리고 온몸의 감각을 세밀하게 느끼고 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작업. 이걸 버디 스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식탐이 생길 때 충동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탐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걸 머리 글자를 따서 RAIN 훈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오래된 잘못된 식탐을 끊고 새로운 식습관을 설계할 수 있는 뇌회로 패턴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RAIN 훈련법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식탐을 절제하기 위해서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이 더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가짜 배고픔, 정서적 허기에서 비롯된 가짜 배고픔인데요. 그래서 최근 식탐이란 신체적인 배고픔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가 비었을 때 자연스럽게 솟는 식욕이 아닌 실제 허기와 상관없는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충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한 감정일 때 특정한 음식이 땡겨요. 이거 예. 가짜 허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책에 보면 몇 시만 되면 자꾸만 음식이 땡겨요. 네. 이거 역시 가짜 허기입니다. 적정한 양 이상으로 음식을 먹는 것 모두 식탐 습관에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식탐 역시 하나의 중독 현상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많이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비만이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면 의지력 부족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뇌와 맞서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간헐적 단식이니 디톡스 다이어트니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지중해 다이어트 얼마나 많은 종류 다이어트법이 많네요. 있습니까? 우리를 현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다이어트 기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지력을 바탕으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야 되고 오늘은 얼마를 먹었는지 덜 먹으려면 뭘 해야 되고 의지력을 가지고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만큼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데 결국은 이 의지가 참 배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책은 이러한 의지력을 의지하지 말고 뇌를 통제하겠다는 환상을 버려라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탐을 이기려면 네. 의지력을 통한 억제가 아니라 우리 뇌에 인센티브, 새로운 가치와 보상을 심어야 한다. 색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의지력에 의한 억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와 보상을 심으라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못하는 걸 자꾸만 지적하고 억제시키는 것보다 잘하는 걸 자꾸만 북돋아주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습관은 네. 어떤 계기나 단서가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결과나 보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뇌의 기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계기나 단서죠. 케이크를 먹었더니 예. 행동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결과 보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뇌는 케이크와 좋은 감정을 연관짓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케이크를 습관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탐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발은 이 뇌의 기저, 계기 단서, 행동, 결과 보상의 근거에서 자신의 식습관 회로를 찬찬히 분석해보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우리가 혹은 우울할 때 단 음식을 먹고 케이크를 먹으면 지금 당장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먹는 행동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독 심리학 전문가인 저자는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네.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금연 프로그램을 참가한 피험자들이 다른 대조 실험군에 비해서 5배나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인 걸 알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피험자들에게 네. 금연 습관의 변화가 생긴 것 말고 자연스럽게 식습관의 변화도 함께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연에 관여했던 뇌의 습관 기전이 식습관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고 예. 이걸 적용한 식습관 변화 프로그램을 고안해냈고요. 그게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요즘 마음 건강, 마음 챙김이 유행처럼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그럼 이 식습관에 마음 챙김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무엇을 먹는 습관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 어떤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에 집착할 때는 되게 빠르게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식탐에서 먹을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먹어요. 근데 저자는 천천히 분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왜 먹고 있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죠. 네. 우리 몸이 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배고파서 먹는가 아니면 가짜 허기에 속은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얼마 동안은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먹을 때 찬찬히 자신의 몸과 행위와 감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건포도 수련 이야기 했잖아요. 네. 건포도 하나 요거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떠한 감각으로 무엇을 느끼며 먹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 그러면 왠지 좀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 현대 과학에 의해서 마음 챙김이 얼마나 우리 몸과 뇌와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먹고 싶다라는 갈망이 들었을 때 혹은 그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먹는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찬찬히 내가 지금 이걸 왜 먹고 있지? 네.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내 마음은 이것을 먹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그리고 이걸 먹는 행동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걸 네. 물론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 이럴 수 없겠죠. 근데 식탐 문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훈련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틈틈이 반복을 하다 보면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뇌와 몸이 다시 연결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뇌와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죠. 과거에는 몸은 배부른데 뇌가 자꾸만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몸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훈련을 하면 뇌와 몸이 하나가 돼서 식탐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뇌가 인식해서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명료하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뇌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선 네.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식습관의 패턴을 들여다보고 또 마음 챙김도 해보고 또 몸의 신호를 듣는 것도 챙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책 식탐 해방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 콜린스의 True Colors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